네, 내 아이의 성적만큼 내 아이의 키도 중요하다. 성장기에 제대로 키우지 않으면 키가 자녀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데요. 한마디로 키도 스펙이 된다는 얘기겠죠. 대한민국 육아의 트렌드를 바꿉니다. 초보 육아 부모들을 위한 바이블 맘스 다이어리. 이번 시간엔 내 아이 성장 발달의 모든 것을 알려드릴 텐데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표진원 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표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키나 성장에 문제가 되는지 이렇게 자도 뭐 이렇게 성장 호르몬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건지. 남편이 키가 작아서 네. 절대로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타고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후천적인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많이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기초가 안 돼 있는데 건물이 올라갈 수가 있네요. 엄마들 사이에서 아이돌급 인기를 누리고 계시는데 네, 인기 네, 실감하신가요? 그래도 제가 일반인인데 어떻게 아이돌급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어머님들이 좀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원장님, 저도 사실 키가 큰 편이 아니라서 네. 걱정이 많아요. 아이들 키가 큰지. 부모가 키가 좀 작으면 아이들 작나요?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100%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우리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유전이 전부는 아니고 네. 유전에다가 또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게 후천적인 요인이 반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네. 반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꼭 뭐 부모의 키가 작다고 해서 실망을 하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자녀 키를 크게 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보면 별의별 방법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해라, 네. 이런 거 먹여라 막 하는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키 성장에 관한 오해와 진실. 우리 평소에 알고 있던 상식들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해와 진실,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우유를 많이 마셔야 키가 크다. 정답은 X입니다. X입니다. X요? 왜냐하면 우유라고 하는 게 물론 굉장히 양질의 단백질도 있고 또 이제 뼈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칼슘도 많이 들어있는 좋은 식품이긴 한데 어떤 식품이든지 우리가 뭐 어디 성장에 좋다 어디에 좋다고 해가지고 그것만 먹는다면 네네.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많은 우유는 오히려 철분 흡수를 떨어뜨려서 철분 부족으로 인해서 빈혈을 초래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식욕 부진이 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다른 음식물 섭취가 줄어들고 우유만 먹게 되니까 결국은 뼈를 만들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우유만 많이 먹는 건 키 크는데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됩니다. 땡 탈락. 네네네. 자, 두 번째, 줄넘기나 농구처럼 점프 운동을 많이 해야 키 크는 데 도움이 된다. 그것도 X입니다. X요? 우리가 이제 키가 네. 이 중력에 반해서 아래 위로 크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옆으로 벌어지는 건 키라고 안 하죠, 그죠? 네. 살살. 네. 그래서 키가 크는 게 수직으로 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이 수직에 반하는 운동. 네네네. 그래서 성장판을 수직으로 자극을 하면 키가 크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들을 이제 보통들 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줄넘기도 이렇게 하고 농구, 배구 네. 주로 이렇게 수직으로 하는 운동이 키를 많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어떤 운동이든지 키 크는 데 도움이 돼요. 어떤 운동이든지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걸 너무 과도하게 많이 하면 키 크는 데 오히려 손해입니다. 성장통은 키가 큰다는 신호이다. 그것도 X입니다. 이거 뭐 하나도 다 틀렸네. 우리가 사실 성장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의학적으로 성장통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규명은 안 됐어요. 우리가 왜 그걸 성장통이라고 하냐면 성장하는 아이들한테 나타나는 통증이라서 그래요. 자다가 뭐 다리 아파서 뭐 깬다, 뭐 애가 좀 놀다가 다리가 아프다고 주물러 달라고 그런다. 그죠? 통증이 심하게 나타난다고 해서 그게 성장이 더 잘 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게
그게 병하고 연관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관절이나 뼈에 어떤 이상이 있어가지고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에도 애가 좀 움직이다가 아프다 그럴 텐데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주물러줘서 시원해하면 그건 이제 성장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네. 병이 아니고. 근데 주물러주려고 했더니 아파서 못 만지게 한다. 그거는 성장통이 아닙니다. 그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해봐야 돼요. 부모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아프니까 성장통이겠지라고 네, 넘기면 그냥, 안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방치하다가 나중에 큰 병이 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일단 집에서 간단하게 주물러줘서 시원해하면 우리 애가 크려고 그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말이 있어요. 손발이 큰 아이는 키도 크다. X입니다. 다 틀렸네요. 저는 이게.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손발의 뼈는 네. 이제 짧은 뼈잖아요, 그죠? 네네. 그리고 이제 키 크는 거는 다리뼈가 주로 이제 다리하고 척추뼈가 주로 이제 작용을 하는 거고. 근데 이게 달라요. 손이 커진다고 해서 이 그 다리에 있는 뼈가 더 잘 자라냐? 그건 아닙니다. 다리뼈가 짧아도 손은 더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패턴이 다른 부위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이 짧은 뼈와 긴 뼈는 전혀 다른 그 성장 패턴으로 자라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키가 작은 사람도 손발이 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키 큰 사람도 손발이 작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건 꼭 일치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몇 개나 마시셨나요? 저는 다 오해하고 있었네요. 네네. 사실 이게 잘못된 생각이지만 저희가 이제 뭐 찾아볼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오해들을 진실이라고 믿고 네. 또 아이들한테 행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네네. 반성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아이들 키 크게 하고 싶어요. 네. 이게 다 틀렸는데 어떻게 네. 하면 그 방법, 네. 비법 네. 좀 알려주시죠. 네네네. 그 사실 성장이라고 하는 게 특히 우리나라 엄마들한테 제일 관심 받는 게 성장과 성적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성장에 대해서 오늘 얘기할 수는 없고 네네. 성장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정보 중에서 잘못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네네. 오늘 제대로 된 성장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우리 원장님의 강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내 아이의 아름다운 성장. 우리 애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쪽으로 아름답게 클 수 있을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데 소아청소년, 우리 같은 병을 다뤄요. 예를 들어서 뭐 독감이다. 어른도 걸리죠. 네. 어른은 누가 보죠? 내과에 가겠죠. 내과에 가겠죠. 그러면 아이들은 소아청소년과에 옵니다. 똑같은 병을 보는데 과가 달라요. 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어린이는 작은 어른이 아니다. 왜 작은 어른이 아니 사이즈만 줄여놓은 어른이 아니냐면 성장과 발달을 하기 때문입니다. 키가 크고 발달, 뇌가 자라면서 뇌의 기능이 점점 좋아지는 그런 과정을 겪어요. 그 단계마다 굉장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성장과 발달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이는 그 아이의 병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 성장을 좌우하는 건 무엇이냐? 흔히 알고 있듯이 유전. 유전 크죠. 근데 이 유전을 전부라고 너무들 생각을 하세요. 유전이 너무 다 큰 부분이다. 에휴, 엄마 아빠가 작으니까 얘는 뭐 뻔해. 클 수가 없지. 이렇게들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근데 의외로 우리가 구기 종목 선수들, 큰 뭐 농구 선수, 뭐 배구 선수, 뭐 축구 선수, 큰 선수들 있잖아요. 부모로 보면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유전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유전조차도 엄마 아빠 키를 더 다 받느냐? 이게 키라는 게 묘해서 유전자가 대충 섞여서 뭐 아빠는 180이고 엄마는 150이다. 그럼 대충 섞여가지고 애는 뭐 한 170 정도는 크지 않을까, 그죠?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고 이 성장 유전자라고 하는 거는 한쪽에서 와요. 올 오한 아니에요. 엄마한테서 오든지 아빠한테서 오든지. 그런데 다른 경우도 있어요. 엄마 아빠는 작은데 애는 커. 저 할아버지 떼에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 아빠가 작다고 해가지고 실망할 필요도 없는 거고 엄마 아빠가 크다고 해서
안심할 수도 없겠죠. 어떤 분들은 엄마 아빠가 막 크니까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애가 갑자기 사춘기가 너무 진행이 됐어. 애가 초경을 하네. 그래서 여자애는 뭐 여자 키가 아직 150도 안 됐는데 어떡하지? 하고 막 그때 와서 검사를 막 해봐요. 근데 이미 다 지나갔어. 예측키가 뭐 153. 그리고 막 저한테 항의를 해요. 아니 엄마 아빠가 이렇게 큰데 이렇게 작을 수가 있냐? 작을 수가 있다 하고 설명을 드리면 그때 가서 일찍 와서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걸 그랬구나 하고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영양. 키가 크려면 건물이 올라가려면 시멘트도 있어야 되고 뭐 철근 뭐 자갈 뭐 다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없이 그냥 저물을 짓겠다 말도 안 되죠. 영양이 부족하면 그거는 뭐 성장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나이별로 좀 한번 알아보죠. 돌 이전은 뭐가 제일 좋을까? 돌 이전에 제일 좋은 거는 소아청소년과 의사 때 항상 강조하는 모유. 모유가 제일 좋아요. 지금 뭐 거의 100년 이상을 모유를 못 먹는 애들을 위해서 대체 식품으로 이제 개발된 게 분유잖아요. 분유라고 하는 게 이제 소젖을 베이스로 하는데 소젖이라는 게 뭘 키우기 위한 거죠? 송아지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생우유를 그러면은 그냥 먹이면 어떻게 될까? 애기한테. 생우유를 그냥 먹이면 애기 죽어요. 왜? 생우유를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위장 출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출혈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돌 이전에는 절대 생우유를 안 주죠, 그죠? 생우유를 안 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자, 이제 돌이 지났어요. 돌이 지나면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게 우리 다른 장기들은 키 성장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다른 장기들도 다 클 거 아니에요. 심장도 커지고 뭐 콩팥도 커지고 간도 커지고 그죠? 대략 이제 키 성장하고 비슷한 패턴을 보여요. 다른 장기들도 키가 클 때 다른 장기들도 같이 커지는 그런 패턴을 보이는데 유일하게 다른 게 있어요. 뇌. 뇌는 두 돌까지 90%가 만들어집니다. 성인 뇌 크기의 90%가 두 돌까지 만들어져요. 나머지 한 16년, 17년 동안 10%가 커지는 거예요. 놀랍게도. 자기 몸에 맞지 않는 큰 뇌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애들은. 그래서 두 돌 때까지가 뇌를 키우는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두 돌 때까지의 영양이 뇌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두 돌 이전에 영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가 뇌입니다. 두뇌 발달 장애가 오게 되고 나중에 뭐 지능이라든지 학습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두 돌까지 영양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알레르기라든지 우리 신경성 식욕부진이라고 사춘기 여자애들 뭐 꽉 말라가지고 먹지 않는 애들 있죠. 그런 병에 걸려도 이제 영양실조 같은 게 오게 되면 이제 성장에 영향을 주게 되죠. 우리가 신경성 식욕부진으로 사춘기 여자애들이 걔네들은 이제 영양 부족이 오니까 호르몬도 안 만들어지고 사춘기도 잘 안 와요. 초경도 늦게 하고 우리가 되게 성장판이 늦게 닫히고 초경을 늦게 하면은 그동안 계속 크니까 나중에 키가 훨씬 커지는데 얘네들은 다르죠. 사춘기가 늦음에도 불구하고 키가 작아요. 재료가 안 들어가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이 알레르기 애들 있잖아요. 알레르기에 대해서 너무 과민하게 생각들을 하셔가지고 알레르기성 비염 있다, 뭐 아토피성 피부염 있다, 막 이런 애들한테 너무 막연하게 식이 제한을 합니다. 돼지고기 안 좋대, 닭고기 안 좋대, 고기 다 피해, 유제품 먹이지 마, 계란 먹이지 마. 사실 얘는 거기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없는 애인데 무조건 막 피해요. 정말 애들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식품들을 막 피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키도 안 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병이 더 악화됩니다. 사실 이제 영양 부족도 이제 문제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더 문제는 영양 과잉입니다. 이게 더 문제예요. 우리가 1988년도에 뭐가 있었죠?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죠? 이 올림픽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확 좋아지면서 먹는 게 좀 많이 풍족해졌어요. 그러면서 문제가 그때부터 이제 비만이 막 시작이 된 거예요. 소화비만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 게 사실은 88년 이전에는 별로 없었는데 88년 이후에 이제 비만이 시작이 된 겁니다. 비만의 천국이라는 미국에 거의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25년간 10배 이상 늘었어요. 비만이 25년 동안. 지금 소화 비만이 한 30% 정도 됩니다.
또 몇 배가 늘었어요. 그때에 비해서. 그리고 과체중까지 하면은 거의 한 반 정도는 체중을 좀 줄여야 되는 애들인 거죠.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 인류가 원시 시대를 생각해 보자고. 저 옛날 원시 뭐 수렵과 채집을 하던 사냥해서 뭐 동물 잡아먹고 나무 열매 따먹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여름에는 동물들도 많이 돌아다니고 뭐 열매도 많이 열리고 그러니까 막 먹을 게 많죠. 겨울엔 다 겨울잠 자고 어디 들어가 없어지고 열매도 다 떨어지고 먹을 게 없어요. 굶어 죽는단 말이죠. 원시인들이 많이 굶어 죽었어요. 그래서 살아남은 원시인들은 어떤 원시인들이 살아남느냐? 여름에 많이 먹을 수 있는 먹는 능력이 아주 출중한 원시인들이 살을 이렇게 찌워가지고 겨울에 못 먹을 때도 버텨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대 인류의 조상들이 다 비만 원시인들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까딱하면 비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양 과잉의 시대가 되면 비만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이 영양 과잉을 걱정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소화 비만의 문제는 일단 성인이 되었을 때 비만은 살 빼기가 쉬워요. 왜? 성인이 된 다음에 아무리 먹어서 살이 쪄도 그거는 지방세포의 크기만 커집니다. 지방세포 숫자는 성장이 끝났기 때문에 지방세포도 숫자가 늘진 않아요. 크기만 커져. 그러니까 살을 빼려고 마음 먹으면 금방금방 뺄 수가 있어요. 근데 소화 비만은 크기만 커지는 게 아니라 지방세포가 수가 계속 불어나요. 이 지방세포라고 하는 건 암세포처럼 제한이 없어요. 우리 모든 장기들이 다 제한이 있죠. 간도 요만하면 이제 끝나고 콩팥도 요만큼 커지면 끝난단 말이죠. 성장이 다 끝나야 되는데 이 지방세포는 한계가 없어요. 끊임없이 숫자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뚱뚱한 애들이라면 얼마나 많은 지방세포를 갖고 있겠어요. 이게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그 하나하나가 다 커진다고 생각하면 아주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 지방세포가 그냥 이렇게 칼로리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을 또 내보내요. 그래서 인슐린 비슷한 호르몬을 또 내보냅니다. 이 지방세포에서. 이게 성장을 자극해요. 그래서 뚱뚱한 애들이 키가 커요. 그래서 뚱뚱한 애들이 키가 커요. 뚱뚱한 애 키가 작다? 그건 병이 있는 거예요. 그 내분비적인 어떤 병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어쨌든 뚱뚱한 애들은 키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좋아하죠, 엄마들은. 뭐 우리 애는 뭐 뚱뚱한 키가 크니까 뭐 나중에 뭐 엄청 클 거야 막.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사춘기가 빨리 와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성저숙 중에 주 원인 중에 하나가 비만입니다. 사춘기가 빨리 오죠. 사춘기가 빨리 오니까 어떻게 돼요? 성장판이 빨리 닫혀요. 남들보다 3년, 4년. 얘는 끝났어. 얘보다 훨씬 작았던 요만했던 애들이 얘는 정체 있고 얘네들은 쑥 큽니다. 앞으로 다 가는 거죠. 얘는 나중에 최종적인 성인 키를 쫙 비교를 해보면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영양은 항상 균형 잡힌 영양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하나 봅시다. 그럼 영양이라는 게 과연 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잘 먹여야 되는데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좋은 거냐? 그럼 비만이 되면 어떡해? 그러면 제한을 해야 되냐? 그러다 키가 안 크면 어떡해? 그죠? 균형이 맞는다는 게 맨날 병원에 가면은 뭐 균형 잡힌 식사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냔 말이죠. 그 균형 잡힌 식사라는 게 어떻게 먹여야 되냐는 거죠. 일단 칼로리라는 건 모든 음식에 우리가 다 써 있죠. 우리가 음식 뭐 살 때 보면 몇 칼로리. 칼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활동을 하기에는 에너지를 내는 거죠. 그 음식물이 들어가 우리가 이렇게 뭐 저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이러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죠. 그 에너지를 내는 게 칼로리입니다. 그걸 이제 칼로리로 표시를 하는데 애들은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칼로리가 조금 더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른보다 많이 필요한데 문제는 어떤 애들은 조금만 먹어도 쑥쑥 잘 거고 어떤 애들은 엄청 먹는데 맨날 그 자리에. 그죠? 뭘까 이건 도대체? 우리가 칼로리가 들어가면 제일 먼저 쓰는 데가 기초대사량이라는 걸 써요. 기초대사량. 우리가 심장도 뛰게 해야 되고 우리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어도 우리의 심장은 뛰어야 되고 우리 근육도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간에서도 뭐 계속 일을 하고 있고 우리의 장기들은 계속 일을 하고 있거든요. 뇌도 쉬지는 않아요. 꿈도 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다 칼로리가 들어가요. 그걸 우리가 통칭해서 기초대사량. 살아있는 사람은 무조건 없애야 되는 칼로리인데 이 기초대사량이 애들마다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 기초대사량이 어른보다 높아요.
어른은 한 60%가 채 안 되거든요. 기초 대사량으로 소모하는 칼로리가. 근데 애들은 70%가 넘습니다. 자기가 섭취하는 칼로리의 70%를 생존하는데 그냥 쓰는 거예요. 신진대사가 그거에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애들은. 그래서 그 칼로리가 필요한 칼로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얘가 얼만큼 칼로리가 잘 섭취되고 있느냐 아니면 적게 먹고 있느냐를 보려면 먹는 토탈 양을 따질 게 아니라 뭘 봐야 돼요? 성장 상태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아청소년과에 애를 데리고 오면 주기적으로 계속 재죠. 체중 재고, 키 재고 잘 가고 있는지, 성장 곡선에 따라서 잘 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 성장 상태만 파악을 해도 얘가 지금 영양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두뇌가 어릴 때 다 자란다 그랬죠. 이 뇌에 포화지방이라는 게 꼭 필요해요. 뇌가 자라기 위해서는 포화지방. 우리 포화지방 우리의 적이잖아. 살찌는 포화지방 무조건 멀리해야 되고 동물성 지방 안 되고 막 이제 어른들은 성인병을 막기 위해서 식물성 지방 좋고 불포화지방, 포화지방 와. 그런데 애들은 아니에요. 두 돌 이전의 애들한테는 포화지방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두 돌 이전의 애들은 우유도 무지방 우유, 저지방 우유 절대 먹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방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제 어느 분이 아시죠? 뭐 고기, 뭐 우유, 뭐 생선에 들어있는 그런 단백질들. 우리가 건물로 치면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저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시멘트. 그러니까 이 건물 전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주 성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조직에 있어가지고 피부든 근육이든 뼈든 이 단백질이 근간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조직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에 있어가지고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절대로 안 되겠죠. 이 단백질은 이제 아미노산이라는 거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 아미노산은 지금까지 밝혀진 게 총 24개의 아미노산이 밝혀져 있어요. 그 24개의 아미노산이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육 단백질을 만들기도 하고 우리 머리카락 이것도 단백질이죠. 이것도 아미노산이 결합돼서 만드는 거고 다 조합만 바꾸는 거지 그 기본이 되는 거는 24개의 아미노산. 그 중에서도 이제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속에서 합성이 안 돼요. 다른 아미노산들은 다른 영양소를 이렇게 공장, 우리 간에서 쿵짝쿵짝쿵짝 해가지고 아미노산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필수라는 자가 붙은 거는 몸에서 만들지 못해요. 반드시 밖에서 섭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9개의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해지면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우리가 한 끼 식사를 할 때 9가지가 같이 들어와야 돼요. 뭐 그 9가지 중에서 나는 이번에 오늘은 뭐 7개를 먹었어. 내일은 어제 안 먹은 2개에다가 다른 5개를 또 먹을 거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우리 조직을 만드는 데 쓰이지. 그러니까 뼈를 키우고 근육을 만들고 하는데 쓰이는 게 아니라 칼로리는 날아가 버려요. 단백질을 먹었지만 단백질도 칼로리를 쓰여가지고 열량으로 움직이는데 그냥 태워버리고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을 만드는 데 쓰기 위해서는 9개의 필수 아미노산이 한 끼 먹을 때 같이 들어야 된다. 그런데 단백질 중에서도 우리가 동물성 단백질도 있고 식물성 단백질도 있는데 동물성 단백질에는 필수 아미노산 9개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영양학적으로 양질의 단백질이라고 그래요. 동물성 단백질을. 우리가 이제 성인병 막 이런 거 생각하고 동물성 고기 먹지 말고 막 그냥 채소 많이 먹고 뭐 하지만 애들은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동물성 단백질 그것도 고기를 꼭 먹어줘야 된다. 근데 고기를 언제부터 그럼 먹여야 되느냐? 옛날에는 뭐 이유식 할 때 고기를 이제 넣어서 이유식을 하는데 뭐 소화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뭐 알레르기 발생률도 좀 올라갈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불확실한 생각들 때문에 이유식에 고기를 늦게 넣었어요. 6개월 이후에. 그랬더니 오히려 성장에도 문제가 생겨. 알레르기 질환은 더 많이 생겼어. 뭐 왜 이렇지? 그래서 다시 연구를 했어요. 다시 연구를 했더니 면역이 우리 몸의 면역이라고 하는 게 생후 6개월 이후부터 자체적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엄마가 뱃속에서 엄마한테서 받은 항체로 버티면서 사는 거예요.
살다가 그게 이제 6개월쯤 되면 다 떨어지고 생후 6개월부터 이제 자기가 자체적으로 이제 면역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데 6개월 이후에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게 들어가면 자꾸 문제가 생겨요. 면역 시스템에서 자꾸 걸러져. 괜찮은 애인데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에서 너 뭐야? 너 혹시 나쁜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해서 자꾸 문제를 만들어요. 그걸 알레르기라고 해요. 우리 몸에 해롭지 않은 건데 해롭다고 우리 면역 시스템이 인식하는 상태. 그걸 알레르기라고 하죠. 근데 이 알레르기를 줄이려면 그 전에 우리 몸에 자체적으로 면역 장벽이 세워지기 전에 들락날락 하면 우리 면역 시스템이 만들어지더라고. 얘는 뭐 늘 왔다 갔다 대하냐? 너 들어와. 그죠? 그래서 6개월 전에 빨리 이런 걸 먹이자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유식 트렌드도 싹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현미도 처음 이유식 때부터 현미를 먹이고 고기도 이유식 하기 시작하고 4일째부터 바로 고기를 넣자.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진 부분이죠. 그 정도로 고기를 먹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6개월이 된 애라면 매일 고기를 그게 뭐 쇠고기가 됐든 닭고기가 됐든 매일 고기를 10g은 꼭 먹어야 된다. 그래서 7개월 이상은 20에서 30g. 그리고 돌 지난 애들은 적어도 40g의 고기를 꼭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탄수화물인데 탄수화물 요즘 탄수화물 비만의 주범이고 탄수화물 적이잖아. 어떻게 하면 탄수화물 줄일까? 그죠? 왜 그러냐면 이 탄수화물은 이게 넘치잖아요. 그럼 간에서 그걸 지방으로 바꿔요. 왜냐하면 탄수화물은 글라이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이 되는데 이 글라이코겐을 저장하는 창고 자체가 되게 좁아요. 우리 간에 요만큼 공간이 있고 근육마다 약간 요만큼의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과도하게 섭취하면 이 창고를 다 채울 수가 없어. 그죠? 그럼 이게 꽉 차고 넘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좀 더 큰 창고로 옮겨요. 근데 그거를 지방으로 바꿔서 옮겨요. 왜냐하면 지방은 무게당 칼로리를 많이 저축할 수가 있어요. 탄수화물 글라이코겐이라는 거 하는 거는 기껏해야 뭐 그램당 4칼로리 정도. 4칼로리를 저장하려면 1g이 필요해. 근데 지방은 1g에 9칼로리를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이 높죠. 그래서 옛날에 뚱뚱한 원시인들이 그렇게 버텨나갈 수 있었던 거죠. 지방이 많았던 원시인들이. 그래서 지방으로 바뀌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면은 비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비만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게 옛날에 미국도 이제 그 통밀이나 호밀 껍데기를 이렇게 다 제거하지 않은 밀을 빻아서 빵을 만들어서 먹었어요. 이 시절엔 괜찮았어. 근데 이게 완전히 이게 밀이 풍부해지면서 밀농사가 잘 돼가지고 밀이 풍부해지면서 이거 껍데기 가지고 우리 먹을 필요 있나 하고 다 밀어버렸어. 그리고 고운 흰 밀가루로 너무 맛있는 거예요. 폭신폭신한 게 너무 맛있죠. 그래서 이걸 먹기 시작하면서 급증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엔 다 현미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 시절에 거친 곡류를 먹던 시절엔 괜찮았어요. 근데 쌀이 많아졌어 우리도. 옛날에 통일교 신고 막 이러면서 쌀 농사가 잘 돼가지고 막 쌀이 막 풍부해져가지고 다 깠어요 이제. 하얀 백미로. 너무 맛있는 거. 씹지 않아도 막 넘어가. 그래 어떻게 했어요? 그게 들어가면 식이섬유가 부족해지니까 들어가자마자 흡수가 돼요. 혈당이 쫙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게 순식간에 그 탄수화물 창고를 채워버려. 넘쳐. 간에서 빨리 바꾸자. 지방을 확 바뀌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제된 곡류를 먹기 시작하면서 현대 인류의 비만이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다시 원시 시대로 돌아가자는 거죠. 거친 곡류로. 그래서 처음부터 이유식을 처음 할 때부터 현미를 먹이자는 거죠. 옛날에는 현미 먹으면 소화가 안 되지 않을까, 뭐 알레르기가 생기지 않을까 다시 연구를 해봤더니 다 아니더라는 거죠. 오히려 훨씬 더 건강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이제 특히 문제인데 그 미국 같은 데는 좀 기름진 걸 많이 먹으면서 비만이 이제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데서의 비만은 뭐냐면 이 가공식품들. 가공식품. 이게 가공식품에 설탕을 넣으면 차라리 나요. 왜냐하면 설탕은 이게 설탕을 많이 먹으면
그 되먹임 기전이 있어서 우리 뇌로 가서 배부르 포만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설탕. 그래서 더 이상 먹지 못하게 만들어줘요. 근데 우리 지금 지금 주로 많이 쓰고 있는 가공식품에 많이 쓰고 있는 당은 설탕이 아니라 과당이라는 걸 써요. 과당이 그 옥수수를 발효시켜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공식품들 이렇게 성분표를 보면 액상과당 몇 % 이렇게 돼 있어요. 고과당 시럽이란 걸 만드는데 이게 싸서 쓰는 겁니다. 설탕보다 훨씬 싸요. 근데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되먹임 기전이 없어요. 아무리 먹어도 포만감이 안 생깁니다. 이게 가장 주범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음료수, 과자 이런 데 다 들어가 있어요. 액상과당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간식거리를 고를 때도 보고 칼로리도 보시고 여기 단맛을 내기 위해서 뭐가 들어갔는지를 꼭 확인해 보세요. 근데 대부분이 다 액상과당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간식들을 적게 먹는 게 애들의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지방인데 지방은 이제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애들 성장에는 지방이 꼭 필요하죠. 지방은 우리 세포 막도 만들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창고고 또 지방이 없으면 맛이 없죠. 네, 지방이 좀 들어가야 고소한 맛이 난단 말이죠. 맛도 내고 또 지방이 없으면 지용성 비타민, 우리 비타민이 꼭 필요한 그 A, D, E, K 이 지용성 비타민이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지방도 꼭 필요한데 잘 가려서 먹이자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불포화 지방 중에서도 불포화 지방산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이것도 앞에 필수가 붙어요. 필수 아까 뭐라 그랬죠? 필수란 건 몸에서 합성이 안 된다. 그래서 꼭 섭취를 해야 된다.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몸에서 합성되는 지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합성되는 지방은 중성지방, 포화지방들. 우리 배에 많이 들어있는. 그래서 이 필수 지방산은 주로 우리 이제 생선이라든가 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식물성, 참기름, 들기름 이런 식물성 기름에 이제 많이 들어있는 건데 이건 꼭 먹어야 돼요. 필수 지방산 중에서도 오메가6, 오메가3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오메가6가 있고 오메가3가 있는데 하는 일이 좀 달라요. 오메가6는 피부. 지방이 부족해지면 우리가 피부가 거칠거칠해지잖아요. 네. 피부의 건강, 피부를 매끈매끈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오메가6입니다. 그리고 우리 면역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방 섭취가 제대로 안 되면 면역 기능이 떨어져요. 그다음에 오메가3는 뇌 발달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애 뇌 기능을 좋아지게 한다. 무슨 얘기하죠? 뭐 DHA, 뭐 EPA,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게 오메가3가 뇌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뇌를 좋아지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 이제 무기질이죠. 무기질은 이제 건물로 치면은 뭐 철근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뼈 사이사이에 이렇게 꽉 박혀서 뼈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게 무기질인데 뼈하고 근육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이게 없으면 뼈도 약해져요. 잘 구부러져. 그래서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칼슘, 철분, 아연인데 칼슘만 생각해. 뼈는 역시 칼슘이지, 그죠? 칼슘 우유, 뭐 칼슘 두유, 뭐 뼈는 역시 칼슘. 근데 칼슘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칼슘만 생각해서 우유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철분이 부족해서 뼈가 또 약해져요. 잘 안 자라요. 그래서 성장에 중요하지만 칼슘이 전부는 아니다.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것은 유제품, 조개. 애들은 조개를 많이 안 먹죠. 그러니까 유제품은 꼭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철은 이제 빈혈, 우리 이제 적혈구, 빨간 피, 적혈구를 만드는데 가장 필수가 그 적혈구가 이렇게 있으면 그 가운데에 철분이 딱 있어요. 철분이 중심을 딱 잡아줘야 돼. 이게 없으면 안 만들어지죠. 제일 중심이니까. 그래서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이 오게 되고, 빈혈이 오게 되면 식욕이 떨어져요. 식욕이 떨어지는 애들의 특징은 씹는 걸 싫어해요. 마시는 건 잘 마셔. 우리 애는 우유를 하루에 1리터씩 먹고 음료수는 잘 먹는데 밥을 안 먹어요. 대부분 검사해 보면 철분이 부족합니다. 빈혈이 있거나. 그래서 초기 이후 때부터 고기를 빨리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요즘 아연 얘기 많이 해요. 우리 면역을 위해서 아연 영양제를 먹이면 어떨까요? 그죠? 성장과 면역,
피부 이 세 군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연이에요. 아연이 부족해지면은 대부분 뭐 장염도 잘 걸리고 감기도 잘 걸리고 피부도 거칠거칠해지고 키도 잘 안 크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이지만 다행히도 아주 중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 특히 고기를 빨리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고기를 하루에 뭐 50g 이상은 먹어요. 이런 애들은 아연 영양제를 전혀 먹일 필요가 없는 거죠. 과하게 아연을 먹는 거죠. 그런 애들은. 그래서 고기만 잘 먹는 애들은 철분과 아연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칼슘을 위해서는 우유를 하루에 400cc만 먹으면 충분하다. 그러면 이제 비타민인데 비타민에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 왜 D가 문제냐면 옛날에는 어땠어요? 옛날에는 그냥 막 밖에서 막 뛰어놀았잖아요. 그죠? 애들이 막 밖에서 시커멓게 되고 막. 근데 요즘 안 그래요. 왜 안 그렇게 됐냐면 어린 나이에 자외선에 많이 노출될수록 나중에 나이 들어서 피부암의 발생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이게 한 20년 전에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우리가 계속 자외선 차단. 애들 특히 어린 애기들. 어릴수록 그게 더 발생률이 높아지니까 지금은 티가 안 나요. 나중에 뭐 한 50대, 60대 가서 피부암이 확 생기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차단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막 긴팔 입혀라, 모자 씌워라, 6개월 넘는 애들은 자외선 차단제 꼭 발라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외선 차단하니까 어떻게 돼? 자외선이 들어와야 비타민 D를 합성을 할 텐데 우리 피부에서 자외선 차단해버리니까 비타민 D가 안 만들어지네? 어떻게? 어떻게? 비타민들이 몇 보통 종합 비타민 있죠? 거기 다 들어있어요. 비타민 D, 우리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D 400마이크로그램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 하나 드시면 우리가 필요한 비타민 D는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 간단한 거죠. 식이섬유. 식이섬유 이거 뭐 다이어트에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좋죠. 꼭 먹어야 되는 건데 이것도 너무 우리가 균형 잡힌 식사, 뭐 채소와 고기와 밥과 그것도 현미밥 이런 걸 잘 이렇게 균형 잡게 놓고 이렇게 먹는 애들. 특히 우리 한식 식단 있잖아요. 밥, 뭐 조그만 국 하나, 뭐 그다음에 뭐 고기, 뭐 계란 후라이, 뭐 이제 나물 몇 가지. 그 사실 굉장히 좋은 식단이거든요. 균형이 아주 잘 잡힌 식단이에요. 지금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걸 뭐 단백질을 어떻게 균형을 맞추고 뭐 이건 뭐 이게 지금 뭐 이게 이 지방산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 거야 뭐 고민이 되실 텐데 그건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딱 보면 고기, 생선, 채소, 뭐 밥도 이제 현미밥 그 정도만 해두면 충분하게 우리가 균형이 잡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정제된 이제 백미를 먹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가공식품들, 음료수라든지 이런 걸 많이 먹는 경우에는 이제 부족해지죠. 그럼 이제 변비도 생기고 충수염, 맹장염이라 그러죠. 맹장염도 많이 생겨요. 이 식이섬유 부족한 애들한테. 근데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또 많이 먹으면 뭔가 식이섬유가 부족한 건 얘 충분히 먹고 있는 애인데 뭔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식이섬유 무슨 뭐 알약 같은 거 있잖아요 요새 건강식품으로 나오는 거 그거까지 보충해서 막 먹여. 너무 많이 먹으면 또 다른 영양소 섭취를 떨어뜨려요 이게. 콜레스테롤, 아연 같은 이제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영양소들의 또 섭취를 떨어뜨리게 되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적절하게 그런 우리가 음식으로 다소 좀 많이 들어온 식이섬유를 사실 음식으로 많이 섭취하기는 좀 어려워요. 너무 많아. 이런 이제 뭐 콜레스테롤, 아연 섭취의 저하를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식이섬유를 식품으로 섭취하려면 샐러드를 애가 그만큼 먹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안 먹느라고 난리지.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따로 이제 우리는 요걸 안 먹으니까 요런 영양제를 보충하자. 요게 부족한 것 같으니까 요런 영양제를 보충하자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영양제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식단을 조금 개선을 해서 식습관을 고침으로써 해결을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럼 이 좋은 음식들을 줬는데 안 먹으면 할 수 있나? 그죠? 아무리 잘 차려놔도 안 먹으면 끝이란 말이죠. 식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대부분 이제 식습관이 나빠가지고 고민하는 부모들을 보면 그걸 쭉 추적을 하면은 이유식이 제대로 안 됐어요. 이유식이라는 것이 평생 식습관을 만드는 기초공사거든요. 기초가 안 돼 있는데 건물이 올라갈 수가 있나요? 올라가다가 부서지고 올라가다가 부서지고. 이유식은 시작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대부분 이걸 늦게 합니다. 늦게 할수록 좋은 거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의 엄마들이. 근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 적게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애들이 이렇게 크면서 씹고 싶어 하는 욕구가 생기는 나이가 있어요. 그때 딱 시작을 하면 차차차차차 진행이 되는데 그게 지나가면 애들이 씹고 싶어서 막 신호를 보냈어, 엄마한테. 근데 안 줘. 맨날 빨기만 해. 그러면 애들이 실망하고 좌절을 하죠. 그 다음에 주면은 잘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분유 먹는 애들은 4개월, 모유 먹는 애들은 5개월 정도가 아주 적정한 시기입니다. 모유 먹는 애들은 5개월에 시작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모유가 좋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 먹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엄마들이 대표적으로 못하는 게 이거예요. 대부분 못합니다. 만 7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혼자 먹게 해야 돼요. 이유식 숟가락을 넘겨줘야 돼요. 그리고 핑거푸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채소도 좀 삶아가지고 잘라주고 과일도 좀 잘라가지고 이렇게 혼자서 손으로 집어먹게 하고 이유식도 이제 숟가락질이 능숙하게 할 수 있을 나이가 만 7개월에서 8개월이면 되거든요. 근데 처음 할 땐 잘 못하죠. 우리가 남자 20살 됐다고 군대 보내면 다 총 잘 쏘나요? 총 쏠 수 있는 능력이 돼서 군대를 보내지만 총 준다고 다 잘 쏘는 게 아니니까 훈련이라는 걸 시키죠. 만 7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숟가락질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넘겨주라는 거예요. 근데 아유 능력이 생긴다고 해서 넘겨줬더니 이 다 없기만 하고 아이 다 지금 에이 그냥 뭐 순 사기쳤네 이러고 다시 돌아와요. 그거를 꾹 참아내야 돼요. 일주일 열흘만 참아내면 애들이 잘 먹어요. 우리가 실제로 유튜브 같은 데 보면요. 뭐 7개월짜리, 8개월짜리 이유식 영상 이렇게 보면 서양 애들은요. 뭐 8개월 미닝푸드 딱 해가지고 이렇게 턱받이 하나 딱 하고 애가 딱 의자에 앉아가지고 하나도 안 흘리고 잘 먹어요. 우리나라 애들은 그렇게 하는 애들 거의 드물어요. 왜? 안 넘겨주니까. 그리고 컵으로 마시는 훈련도 똑같이 7개월. 7개월이라는 이 시기가 굉장히 애한테는 또 중요한 시기죠. 근데 이제 기초공사가 잘못됐어. 잘 안 먹어. 저도 막 도망 다니고 딴짓하다가 치우려고 그러면 와서 하고 한 숟갈 먹고 또 가서 TV 보고 책 보고 딴짓만 막 하고 쫓아다니면서 막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이려고 하고 그죠? 아주 나쁜 식습관. 얘기 들어보니까 어린이집에서는 잘 먹는데 혼자 앉아가지고 척척 집에서는 안 해. 이런단 말이죠. 그 누가 잘못하는 걸까? 그죠? 그거는 엄마가 잘못하는 거죠. 어린이집에서도 안 먹는다? 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고 어린이집에서는 잘 먹는데 집에 오면 안 먹어요. 그거는 식습관이 잘못된 애들이죠. 그래서 그런 애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엄마가 단호해야 돼요. 마음을 딱 먹고 3가지만 딱 지키면 돼요. 항상 같은 장소에서 먹을 것. 식탁이 좋겠죠. 딴짓 안 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TV 앞에서 먹기, 뭐 책 보면서 먹기 안 돼요. 딱 식탁에 앉아서 먹는 데만 집중하게 같은 장소에서 먹을 것. 그 다음에 먹는 시간도 뭐 아침 뭐 7시 뭐 점심 1시 점심은 되게 어린이집 가면은 뭐 일정한 시간에 먹으니까 괜찮다고 치고 저녁 뭐 7시다 그러면 웬만하면 그 먹는 시간도 지킬 것. 3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먹게 둬야 돼요. 애 먹게 두고 엄마는 엄마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30분 딱 시간 주는 거죠. 처음에 애가 막 돌아다니고 하나도 안 먹을 거야 아마. 30분이 지나면 냉정하게 싹 치우는 거예요. 그때 와서 막 달라고 그러겠죠. 엄마 배고파. 엄마들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한 번도 얘가 뭐 밥 달라고 해본 적이 없는 애야 얘는. 근데 달래. 제 말을 듣고 싹 치워봤더니 그때 막 달래. 이야 이게 웬 떡이냐. 싹 줘. 그럼 다 무너지는 거예요 또. 주면 안 돼요. 그 엄마들이 그럼 굶겨요? 네 굶기세요. 얼마나 굶겨요? 일주일만 굶겨보세요. 애 몸에 아무 문제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지방이 많이. 그래서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하면 일주일 길게 가면은 열흘 다 고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모든 어른들이 다 단호해야 돼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이
다 넣어야 돼. 처음에 내가 막 이리도 찔러보고 때도 써보고 엄청 불쌍한 표정도 막 짓고 뭐 하여튼 갖은 방법을 다 쓸 거예요. 하지만 넘어가면 안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어떤 엄마들은 또 이렇게 해놓으면 간식을 막 밥을 안 먹었으니까 간식을. 밥을 안 먹으면 간식도 없어야 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얘가 밥을 안 먹었다는 잘못을 했는데 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밥 먹지 마라. 더 맛있는 걸 줄게 하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절대로 주면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 또 보면 식습관이 안 좋은 애한테는 식습관이 안 좋은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편식 심하고 깨작깨작 먹고 TV 보면서 먹고 신문 보면서 먹으면서 애한테는 똑바로 앉아서 먹어. 이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부모가 일단 좋은 식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은 그게 일종의 스탠다드잖아요. 애가 보고 배워야 되니까 아 먹는 건 저렇게 먹는 거구나 하는 걸 보고 배워야 되니까 항상 원래 식습관이 안 좋더라도 꾹 참고 채소도 좀 많이 먹고 골고루 먹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우리 애는 채소를 죽어도 안 먹어. 샐러드를 해줘도 안 먹고 뭘 해도 안 먹고 다 곤란해. 고기만 먹으려고 그래. 어떻게 해요? 이건 끈기가 필요해요. 일단 흥미를 가지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살살 꼬십니다. 이렇게 와 해가지고 채소에 대한 그림책, 요리책 이런 걸 쫙 보는 거죠. 야 파프리카 가지고 이런 걸 만들 수 있어. 이거 한번 해볼까? 왜 이럴 거란 말이에요. 애들이. 맛있을 것 같은데 손을 붙잡고 마트에 가요. 마트에 가서 파프리카를 골라. 얘 보고 고르라 그래. 그것도 야 파프리카 골라봐. 그럼 싫어 이런단 말이에요. 야 요 파프리카가 괜찮을 것 같냐? 요게 괜찮을 것 같냐? 그래야 돼. 이지선다형을 줘서 요거 그럼 이게 그걸 잡아. 그래서 이제 갖고 와요. 갖고 와서 뭐 씻고 다듬고 이런 것도 같이 하는 거예요. 위험하지 칼질하지 않는 것들은 같이 이렇게 해서 따고 뭐 씻고 짠 해가지고 다다다다 요리를 해서 짜잔 오늘 우리 아들이 고른 파프리카로 만드니까 엄청 맛있어 보이네 이러고 이제 막 먹는 거예요. 애는 안 먹어요. 처음에 안 먹습니다. 엄마 이거 우리 아들이 오늘 고른 파프리카예요. 그래? 정말 맛있겠군. 이러고 이제 막 먹는 거죠. 둘이서 막 얘기하면서 애 보고 먹어보라는 소리 절대 하면 안 돼. 엄마들이 제일 못하는 게 이렇게까지 해놓고는 마지막 순간에 이거 네가 고른 거 이거 먹어! 그러면 애들이 딱 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먹어. 그 다음에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또 뭐 양배추에 대한 양배추 이야기를 또 같이 보고 양배추도 골라보고 똑같이 해서 그래서 야 우리 아들은 양배추는 정말 맛있군 이러고 이제 몇 번 그걸 되풀이하다 보면 애는 야 좀 맛있어 보이는데 왜 나한테 먹어보라는 소리 안 하고 저들끼리만 먹지? 그래요? 이런 생각이 문득 든단 말이에요. 그죠? 쓱 한번 먹어봐, 애가. 그럼 엄마, 이제 양배추도 먹어? 우와! 그죠? 그런 날은 큰 포상을 해주는 겁니다. 만화 영화 동안 1시간 정도 보여주고, 뭐 평소에 잘 안 줬던 무슨 초콜릿, 사탕 이런 것도 막 주고. 그렇게 한 발 한 발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애들은 딱 여기를 경계로 해서 안 들어와요. 끌면 더. 하지만 요 안에서 막 재밌게 노는 것 같으면 애들이 쓱 들어와요. 어떻게 먹이는가에 대해서 좀 감이 잡히셨나요, 이제? 네.